끝이 없는 생. 페트 한트케. 올해 가을은 나 없이 흘러갔네. 생은 조용히 정지하여 있고 그 시절 우울을 이기려 타자를 배우던 때처럼 저녁이면 창문 없는 대기실에서 수업을 기다렸지. 네온등은 물밀듯 밀려들었고 타자 시간이 끝나면 비닐 커버는 다시 타자기 위에 걸렸다네. 그렇게 갔다가 그렇게 돌아왔고 나는 자신에 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지. 그저 자신에 몰두했고 그런 사실마저 자각했지만 절망이 아니라 오로지 만족스러웠네. 자신에 관한 아무런 느낌도 없이 타인에 대한 느낌도 없이 걸었네. 망설이며 배회하다 자주 걸음걸이와 방향을 바꾸었지. 쓰려 했던 일기에는 겨우 하나의 문장. 우산 속으로 뛰어들고 싶어. 그 말조차 속기로 은밀히 하여두었지. 넉 주 동안 볕이 났고 나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네. 뇌를 스치는 모든 것에 대해, 눈에 띄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그래, 알았다니까? 라고 말하며 날들은 정말 속절없이도 가고 일하는 친구들은 나를 찾아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일하러 다니더라 사는 이름 까마득히 잊었네 하고 말하였네. 그들에게 생의 예술가인 척 내가 꾸며 보일 수야 없었지. 올 때보다 기분이 좋아졌어. 그들은 돌아갔네. 바야흐로 아름다운 자연의 시간. 게으름 꿈만 넋을 잃는 것은 아니라네. 상품과 돈을 교환하며 바쁘게 일하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런 날엔 일 따위 잠시 접어주어야 하는데 라고 말했으니 그야 내가 훨씬 더 잘하는 일. 나는 그들의 말을 믿었다니. 하지만 렌트카를 몰던 이가 풍경에 울긋불긋한 마술의 마음을 아꼈을 때 나는 무뚝뚝하게 주의를 주었다니. 차를 몰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루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가든 아무것도 나는 바라지 않았네. 누가 뭘 해도 부럽지 않은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냉담하기 때문도 아니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옳은 것 같았기 때문. 고집스러운 우월감을 나는 남들에 대해 느꼈지만 그런다고 득될 일은 사실 없었다네. 나의 상태는 하나의 증상과도 같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뭘 해야 할지 몰랐으며 하루 종일 우울하기만 했다니. 무엇보다도 바닥을 향한 나의 눈, 머릿속엔 옛 생각들만 출몰하였네. 스위스 바젤역 통로에서 안내 표지판을 본 나는 빌어먹을 바젤 하고 생각하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 걸음도 옮길 필요도 없이 우체국까지 갔다네. 낮은 따뜻했고 밤은 차가웠네. 날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새 노래를 배워 집으로 와요. 한 이웃이 말했고, 오늘 밤엔 정말 굉장한 계획이 있죠? 하고 또 다른 이웃은 말했으며, 생각하면 할수록 뇌수 속으로 시베리아 바람이 부는 것 같군. 이건 제임스 하들리 제이스의 소설에서 내가 읽은 문장. 신문들은 어찌 모든 것을 그리도 명확히 알고 있는지. 모든 사태가 애초부터 개념으로 다루어졌고 문예면을 펼쳐야 그래도 개념들은 좀 의문시 되었으나 문필가들이 의혹을 제시하는 글줄은 일렁이는 커튼 앞에 또 하나의 모호한 일렁임을 더할 뿐. 이를테면 소설들은 과격해야 하고 시들은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니. 군인들이 언어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다음 말들을 포로 잡고 서로를 겁박하며 단어들을 암호처럼 사용하는 것 같아. 나는 갈수록 말을 잃었다.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졌지만 구체적인 상상을 하다 보면 의욕은 사라졌다. 특성 없는 시대, 사내를 읽다가 이런 문장을 보았지. 율리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지른 경멸의 뜻을 담았다. 그러자 나는 멀미가 나서 계속 읽어갈 수 없었지만 이것은 어쩌면 내 상태가 나아진다는 신호였을 것이다. 때로는 아이 생각이 나서 나는 아이에게 달려갔다네. 아직 내가 있다는 걸 알려줄 일념으로 양심의 가책을 이기려고 유난히 또렷한 소리로 말을 붙였고 녀석이 좀 긴 문장을 말하다가 그게 아니고 라는 말을 썼을 때는 껴안기까지 했지. 그러자 아이가 딸꾹질을 해서 난 다시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지. 그해 여름 아직 길고 빽빽한 풀밭에 색색의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군. 아이를 바라는 꿈처럼 버려져 있군. 이 문장을 쓰기 전에 난 마음속으로 웃음이 났지. 어려울 것도 없는 사실 그대로였으니까. 행복할 때도 자주 있었어요. 고상한 노부인 한 분이 말했는데 그녀는 카펫에 앉아 블라우스 속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문지르곤 하셨지. 어떻게 자주 행복할 수가? 오스트리아에서 찾아온 누이는 도착하자마자 집을 닦고 치우기 시작했지. 무심히 누이가 찻잔에다 차를 가득 넘치기 전까지 채우는 걸 바라보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손님을 맞을 때 저렇게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나는 슬퍼진 나머지 스스로가 낯설어졌네. 음악 큐.
양반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뿐인데 나라고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아니야. 사람들과 함께 유치원을 조직해서 협회 등록을 신청하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내 무위를 치장한 장식 같은 것일 뿐. 아이가 바닥에다 제가 싼 똥을 문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네.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본 적도 있긴 했지. 우린 자꾸만 방금 전에 서로 한 얘기를 반복했어. 한 사람이 상대방의 기억을 일깨워주는 식으로 말이야. 나는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 선량함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말하곤 했어. 난 목이 뻣뻣하게 굳어졌고 마침내 모든 게 소용이 없다 싶어졌을 때 고개를 돌리는 대신 살짝 옆으로 시선을 비키고 말았어. 자, 들어보라고 라고 배는 말했고 집쪽을 봐야지 천사라면 하고 그는 텅 빈 공간에 대고 말했어. 정말 저런 식이었지. 난 그렇게 생각 없는 말들이 정신이 산란해져서 나중엔 책을 한자도 읽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니. 이 한사코 눈부신 가을의 세계에서 글을 쓰는 건 나도 무의미하게 생각되었네. 모든 게 너무나 몰려드는 바람에 아무런 환상도 가질 수 없게 되어버리고 자연이 외부 세계에 선보이는 눈부신 경관 앞에서는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걸 상상할 여지도 없었다니. 하지만 날마다 똑같은 전체적인 인상으로부터 내게 와닿는 건 사소한 무엇 하나도 없었지. 아니,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말했고 그래서인지 난 아이의 소망도 이해할 줄을 몰랐다. 오후만 되면 나는 눈먼 듯 아무 생각 없이 와인잔에 손을 대다가 무슨 생각이든 해보려고 하지 않았어. 아무런 감정도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시시각각이 흘러가는 걸 난 그대로 느껴야 했어. 목말라 죽는 것보단 와인이 낫겠지. 한 번은 저렇게 생각한 기억이 나. 저녁이 오고 텔레비전을 켜는 건 망설여지는 일이었지. 타고난 정치가 한 명 있었는데 선거 전에 뛰어든 그는 피에 굶주린 기분을 숨기고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었어. 지지자들에겐 그게 프란치스코의 수도자처럼 사유 없는 모습으로 비치나 봐. 정말 그거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할 때 보면 장세들에게 모유를 주는 성자의 태도였다네. 그리고 배우들이 나오고 가수들도 나오고 카메라는 돌아가면서 시청자들에게 감정의 낙원을 배달해 주는 거지. 그 속에선 인간적인 게 바로 이런 거라는 듯이 진실을 담은 음성이 바로 이렇다는 듯이 게다가 또 애정어린 표현을 얼마나 꾸며대는지 나는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고 싶어졌다네. 신문에 실린 한 귀족 가문 부유한 은행가 부인의 말을 읽었어.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어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남편은 무척 화가 났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나는 괜히 기분이 들떠버렸어.
한 번은 내 앞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 너무나 예뻤는데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네. 아름다움을 펼칠 수 있도록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 하지만 막상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움츠러들고 말았어. 훤한 대낮에 평지에서 출발해 북쪽 도시로 가는데 어중간한 높이의 산 너머 파란 하늘이 너무나 어두워서 산 너머는 밤이 시작될 것만 같았지. 비구름도 없는데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 햇살은 눈부신데 눈은 흐린 구름 아래랄까. 게다가 어디선가 톡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와 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상상을 해야 했어. 그 구역에 사는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거리에서 내 앞을 지나쳐갈 때 이런 말소리, 니네 엄마 어디 계시오? 그러자 대답, 마토에 장 보러 가셨어. 그 말이면 그곳의 삶을 알려주는 표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난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져. 공중전화를 기로 가서 옛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지. 내가 근황을 물은 친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더 이상 없었어. 막 혼자 살기 시작한 이들도 여럿이었지. 나는 카펫에 떨어진 먼지 부스러기를 지웠어. 바깥 테라스엔 아직도 여름에 쓰던 정원용 물뿌리개 호스가 놓여 있었지. 내가 물이 담긴 글라스를 넘어뜨려서 차가운 액체가 천천히 갈라진 모양으로 쭉 흘러가더니 테이블 가장자리에 닿아서야 멈추었어. 더 이상 가지 못해 물방울로 떨어지지 않더군. 사방에 성가신 파리들이 죽어 있었어. 난 그것들을 주워 모아 휴지통에 버릴 수 있었지. 수도꼭지를 열어서 매 10분마다 형성된다는 염소 물질을 제거했어. 해질 무렵이었어. 우체통으로 가는데 아스팔트에 빛이 반사되어서 저편에서 다가오는 그 무스름한 사람 윤곽을 알아보고 인사하려면 눈가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봐야 할 정도였지. 그러다 마침내 저녁이 되었는데 벽공 지붕에 짙 비스무리한 맞은편에 에데카, 왠지 위안을 주는 노란색 마켓 간판에 불이 들어왔어. 나는 그리로 물건을 사러 갔지. 매장은 환하고 고요했어. 점원은 벌써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고 냉장고는 친숙한 우웅 소리를 내고 있었지. 내가 산 파가 고무 밴드로 묶이는 걸 보면서 나는 거의 눈물이 날 것 같았다네. 늦은 저녁 정적에 잠긴 밤에 혼자 앉아있을 때 바닥에 놓인 기타 줄이 갑자기 울린 건 파리 한 마리가 줄에 닿았기 때문이었네. 그리고 밤이 깊어 나는 점원 가위를 옆에 둔 채 잠을 청했네. 보름달이 뜬 밤이었고 아이는 자기 침대에서 손을 떨고 울면서 발버둥을 쳤어. 감았던 두 눈을 뜨려고 하면 눈꺼풀이 한 쪽씩 아래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전에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 까먹고 생각이 나질 않네.
방귀를 뀌는 것조차 내 몸에 일어난 일처럼 못 느낄 지경이야. 나 요즘 잘 못 지내. 이렇게 멈췄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달라지지가 않아. 바로 이렇게 쓰면서 스피디 곤잘레스처럼 말은 쉬웠어. 나는 글을 쓰기 전부터 포기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 자신을 표현한다는 수치 아닌 대담함 때문인지 또박또박 글을 쓰는 순간에 앞서 생각한 것들은 사실과 다른 것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정말이지 순식간에 나는 뭘 하려고 했는지 알게 되고 다시 세상을 살고 싶어진 것이었어. 내가 아직 자라나는 청춘이었을 땐 세상에서 현실감이 느껴질 때 쓰려는 욕망이 생겼으나 지금은 대체로 글을 쓰기 시작해야 비로소 세계에 대한 문학적인 욕망이 찾아드는 거요. 다시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어 하고 나는 생각했고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 자신하게 되었으며 소란한 마음을 떠올렸다. 얼마 전부터는 자연이 음악처럼 여겨진다네. 그 아름다움이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자연의 대단함이 마음에 새겨진다네. 나는 흡족하게 낙엽 속에 발을 끌고 걸으며 향수 뿌린 푸들 강아지 뒤를 쫓아 걸었네. 덤불이 부스럭부스럭 될 땐 그 속에 작전 중인 병정이 숨은 것 같았고 창문 앞에 몸을 바짝 들이댄 갈색 가뭄비 나무는 짙은 색으로 생생하였지. 저 어두운 풍경 한가운데 어디선가에 자작나무 밝은 잎사귀들이 고통의 신음처럼 환하게 깜빡였을 때 아! 하는 단어를 나는 떠올렸다네. 저 멀리 집들 너머로 연기가 날리고 그 앞 텔레비전 안테나들은 무슨 기념물 같아 보였어. 날이 갈수록 화렵수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고 마지막 풀뱀 뒤에도 조금 더 자란 풀줄기들은 정겨운 모양으로 빛을 발했는데 그 바람에 내게는 세계의 멸망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와서 그런 내 모습에 집들의 회벽조차 웃는 것 같았다네. 너무 괴로워요. 하늘에서 제트기 한 대가 흰 꼬리를 남기고 날아갈 때 한 부인이 그걸 보고 말하는 걸 나는 들었네. 저녁이 되었을 때 방갈로 집들의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흘러나오고 아이는 늘 그랬듯 금방 배가 고파졌다. 저기 어둠 속은 벌써 추울 거야 라고 난 생각난 것을 그대로 썼고 오랜 침묵으로 담아둔 걸 말했으며 정확히 아래 문장처럼 생각했다. 이제 다시 인생이 계속 이어질 거야. 신호등 불빛이 바뀌니까 깜짝 놀란 이민 노동자 여자들이 허리를 뒤로 뺀 자세로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꼭 끼는 조끼를 입은 상점 여점원들도 팔짱을 낀 채 날렵하게 길을 건넜으며 우윳빛 전화박스 유리문 너머에서는 한 엄마가 아이에게 따귀를 갈기고 있었다. 글쓰기에 얼마나 난